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단편 소설이라는 형식이 하나에 완성된 예술로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작가들이 그 가능성을 시험해 왔습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빛나는 이유는 단순히 재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헨리라는 이름 뒤에는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을 바라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며 186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삶은 그에게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약국 점원으로 일하다가 텍사스로 이주했고 목장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은행 출납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재판을 피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둡고 좁은 감옥 안에서 오헨리는 오히려 꽃을 피웠습니다. 재소자들을 위한 잡지의 단편 소설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는 오헨리라는 필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뉴욕으로 향한 그는 그 도시의 뒷골목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고 희망하고 또 절망하는 평범한 인간들을 그는 글 속에 담았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전은 단순히 독자를 놀라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삶이란 예측할 수 없고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조용한 메시지가 그 반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헨리는 191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약 600편의 단편 소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오헨리 문학상은 매년 미국 최고의 단편 소설 작가에게 수여되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작품은 그의 수많은 걸작 중에서도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한 젊은 여자와 그녀 곁에서 말없이 붓을 들었던 한 늙은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광장 서쪽에는 조금 특별한 골목이 있습니다. 뉴욕의 다른 거리들이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뻗어 있는 것과 달리 이 구역의 길들은 이리저리 제멋대로 뻗고 얽혀 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도 결국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기묘한 골목은 뉴욕의 다른 어떤 거리와도 달랐습니다. 희한한 각도와 곡선을 이루는 이 이상한 골목에 대해 어떤 화가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물감이나 종이나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온 빚쟁이가
이 골목에 들어서면 복잡한 길 때문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는지 어떻게 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묘하고 오래된 그리니치 마을에는 금세 화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향창과 18세기식 박공지붕 그리고 네덜란드식 다락방과 값싼 쇠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이 6번가에서 백납으로 된 컵과 식탁용 풍로를 하나둘 들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은 완전히 화가들의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사이로 이제를 든 화가들이 오가고 작은 창문 너머로 캠퍼스에 색을 입히는 손길들이 보이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나지막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두 젊은 여자가 화실을 차렸습니다. 한 명은 수였고 또 한 명은 존 씨였습니다. 존 씨는 조안나의 애칭이었습니다. 수는 메인주 태생이었고 존 씨는 멀고 따뜻한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 모니코 식당의 공동 식탁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술에 대한 취향과 치커리 샐러드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작업복 소매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놀랍도록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화실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5월의 일이었습니다. 봄의 그리니치 마을은 젊고 활기찼을 것입니다. 두 젊은 화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그 작은 화실에서 붓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변했습니다. 5월에 따뜻한 바람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1월이 되었을 때 이 마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냉정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낯선 자였습니다. 그 파괴자는 얼음같이 차가운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내며 기세등등하게 활개를 치던 폐렴이었지만 이 좁고 구불구불한 뒷골목에서는 걸음걸이마저 느릿느릿했습니다. 그러나 느리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렴이라는 놈은 기사도 정신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온화한 바람 속에서 자라 핏기를 잃어버린 작고 가냘픈 여자가 그 거친 싸움꾼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폐렴은 기어이 존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존 씨는 페인트 칠을 한 쇠침대에 지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을 통해 이웃 벽돌집의 빈 벽을 바라보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겨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던 존 씨가 이제 차가운 침대에 누워 창밖의 벽만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짙은 회색 눈썹의 의사가 존 씨를 진찰하고 나서 술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의사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회복될 가망성은 열에 하나 정도입니다. 의사가 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주를 떨어뜨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망성이라는 것도 환자가 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장의사를 부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처방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친구는 자기가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결정해 버리고 말았더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꼭 한번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림이라고 터무니없군요. 의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으로 골똘히 생각할 만한 것은 없나요? 왜 이를테면 남자 문제라든가. 남자라고요. 수가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남자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내 힘이 닿는 한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녀를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장래 행렬을 따르는 마차 숫자나 세고 있다면 약효는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가씨가 잘 달래서 환자가 겨울에 유행할 외투 소매에 관해 물어보도록 만든다면 회복할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5 중 하나로 높아질 것이요.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화실로 들어가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열의 하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짝 친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10번 중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 앞에 수는 그 무게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울음을 멈춘 수는 달라졌습니다. 화판을 들고 렉타임 곡조를 휘파람으로 불며 존 씨의 방문을 씩씩하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친구 앞에서 절망한 얼굴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 씨는 돌아놓은 흔적도 없이 그대로 창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수는 그녀가 잠든 줄 알고 휘파람을 그쳤습니다. 화판을 내려놓고 펜으로 소설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화가들은 젊은 문인들이 문학의 길을 닦는 과정에서 쓰는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려줌으로써 자신들의 화가로서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리니치 마을 화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다호 카우보이 소설 주인공의 모습에 승마쇼를 할 때 입는 우아한 승마 바지와 외눈 안경을 그려넣는 순간 나지막한 소리가 되풀이해서 들려왔습니다. 수는 곧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존 씨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창문 밖을 내다보며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12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11 그러고는 19, 8, 7 수는 걱정스럽게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밖에 무언가 쓸만한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텅 빈 쓸쓸한 앞마당과 6m쯤 떨어져 있는 벽돌집에 볼품없는 단 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뒤틀리고 썩어버린 오래된 담쟁이굴 한 줄기가 그 벽 중간쯤까지 기어 올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가을 바람이 모두 떨어뜨렸는지 잎새가 몇 장, 남지 않은 헐벗은 가지만이 허물어져 가는 벽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수가 물었습니다.
6. 존 씨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떨어지는 게 빨라졌어. 3일 전에는 100개쯤 있었지 세느라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 하지만 이제는 수월해. 어머 또 하나 떨어지네. 이젠 5개밖에 남지 않았어. 5개라니 뭐 말이니 내게도 좀 가르쳐 주렴. 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잎새야. 담쟁이 덩굴에 달린 잎새 말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떠나가야만 해.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존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어머,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듣던 중 처음이다. 수가 감쪽없이 비웃는 투로 투덜거렸습니다. 담쟁이 낙엽 따위가 내가 회복되는 것과 무슨 관계라도 있단 말이니? 정말 엉터리야 바보지. 그만둬. 의사 선생님도 아침에 말씀하셨어. 내가 점점 좋아질 가망성은 10종 8이라고 하셨어. 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열의 하나였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신축 중인 건물 옆을 걸어갈 때도 그 정도의 위험은 있는 거야. 그뿐이야. 자, 수프 좀 마셔봐.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지. 편집자에게 그림을 팔아야 아픈 너를 위해서는 포도주를, 식욕이 왕성한 나를 위해서는 돼지고기라도 살 수 있지 않겠니? 이젠 포도주를 살 필요가 없어.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존 씨가 말했습니다. 또 한 잎이 떨어지네. 수프는 마시고 싶지 않아. 이젠 내 개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 후엔 나도 죽고 말겠지.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꺼져버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존 씨에게 담쟁이 잎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시간과 같았습니다. 잎새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자신도 하나씩 죽어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존 씨. 수가 자기 몸을 존 씨에게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 눈을 감고 창문 쪽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지 않을래. 내일까지 저 사파들을 갖다 주어야만 해. 화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눈을 감지 않겠다면 아예 커튼을 내리고 말겠어. 다른 방에서 그릴 수는 없어. 존 씨가 냉랭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그리고 내가 저 따위 바보 같은 담쟁이 잎새를 줄곧 바라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일을 마치거든 곧 알려줘. 하는 수 없다는 듯 존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누운 채 조각처럼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말이야. 나는 기다림에 지쳤어. 그리고 생각하는데도 진력이 났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저 지쳐버린 가엾은 잎새들처럼 조용히 아래로 떨어져 내리고 싶어. 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망이었지만 폭풍 같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고요한 체념이었습니다.
수는 그 체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을 것입니다. 잠을 좀 청해봐. 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배어먼 씨를 올라오시게 해서 세상을 등진 늙은 광부의 모델을 서달라고 해야겠어. 곧 돌아올 테니 꼼짝 말고 기다려. 배어먼 노인은 존 씨와 수 바로 아래층에 사는 화가였습니다. 이미 60살이 넘었고 꼬마 도깨비 같은 체구에 반인반수 같은 머리를 하고 미켈란젤로 그림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굽실거리는 턱수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거칠고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껍질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어먼은 예술가로서는 실패자였습니다. 40년이나 화피를 잡고 있어도 아직 미의 여신의 옷자락조차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이 버릇처럼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해왔지만 한 번도 그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래 수년간은 이따금 상업용이나 광고용에 싸구려 그림을 그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직업 모델을 고용할 수 없는 화가, 마을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을 서줌으로써 약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을 많이 마시면 여전히 미래의 자기 걸작품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몸집이 작고 성격이 꼬장꼬장했으며 누구든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정없이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와 존 씨에 대해서만은 스스로를 두 젊은 화가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경비원이라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된 적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아래층에 살면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꾸짖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 젊은 화가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있었습니다. 배어먼은 굴속같이 어두운 자기 방에서 심하게 술 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흰 캔버스가 이젤에 얹혀 있었습니다. 장차 걸작으로 남겨질 그림의 첫 붓질을 25년간이나 기다려온 캔버스였습니다. 텅 빈 흰 캔버스는 그 자체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화가로 살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걸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그리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겠다는 꿈. 그 사이에서 그 캔버스는 빈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는 그에게 존 씨의 환상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삶에 대한 희미한 집착이 더 약해진다면 정말로 존 씨가 남은 잎처럼 맥없이 훌을 떨어져 버리지는 않을까 싶어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배어먼 노인은 핏발 선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니 그 바보스러운 생각에 대해 경멸과 조소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원 세상의 담쟁이 잎새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도 죽겠다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로군. 싫어. 당신 같은 멍청이를 위해서는 모델 따위는 서고 싶지도 않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존시 씨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느냐 말이야. 수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열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상한 공상에만 빠지게 된 거죠. 좋아요, 배어먼 씨 모델을 서주시기 싫다면 하는 수 없죠. 하지만 난 당신을 지독한 변덕쟁이 노인으로 여길 거예요. 당신도 여자라 별 수 없군. 배어먼이 고함쳤습니다.
누가 모델을 안 서준대요. 자가요가. 내 따라가지. 30분 전부터 이미 모델이라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말해주려던 참이었어. 맙소사. 여긴 존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으로 누워있을 만한 곳이 절대로 못 되는데. 나도 언젠가는 걸작을 그릴 거요. 그러면 모두 여기를 빠져나가기로 합시다. 정말로 말이요. 배어먼의 투덜거림 속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존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는 화가가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터무니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존씨는 자고 있었습니다. 수는 커튼을 창턱까지 내리고 배어먼에게 다른 방으로 가자는 신호를 했습니다. 다른 방으로 들어서서 두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눈발 섞인 차가운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며 서로의 생각을 읽었을 것입니다. 배어먼은 다 낡은 감색 셔츠를 입고 바위 대신 엎어놓은 큰 통 위에 걸터 앉아 세상을 등진 광부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차가운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뉴욕의 11월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그 바람은 창문을 흔들고 낡은 벽돌집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존씨가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뜨고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올려줘. 존씨가 속삭이듯 청했습니다. 밖을 보고 싶어. 마지못해 수는 커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밤새도록 비가 내리치고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도 담쟁이 잎새 하나가 아직도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닌가요? 마지막 담쟁이 잎새였습니다. 줄기 근처에는 아직 짙은 초록빛이 남아 있었으나 톱잎 모양 잎새 가장자리는 풍상 때문에 누런 빛깔로 퇴색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지상 20피트 높이의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존씨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잎새야. 존씨가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간밤에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지고 말 거야. 그러면 동시에 나도 죽고 말겠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수가 창백한 얼굴을 존씨에게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내 입장이라도 좀 생각해 주려무나. 넌 어떻게 하란 말이니? 그러나 존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헨리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 그것은 신비한 곳으로 먼 여행길을 떠나려고 하는 영혼이다. 죽음에 대한 환상이 점점 더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아 차츰차츰 그녀와 친구를, 그리고 그녀와 현실을 묶어놓고 있는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떠난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의질한 삶의 뿌리와 같아서 그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강한 몸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존 씨의 뿌리는 그 담쟁이 잎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그 외로운 담쟁이 잎새 하나는 여전히 벽 위 줄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다시 북풍이 불기 시작했고 비가 줄기차게 창문 쪽으로 들이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낮은 차양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존 씨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담쟁이 덩굴이 흔들릴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이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존 씨를 조용히 잠 속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 존 씨는 몹시 서두르며 커튼을 올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수는 두려웠습니다. 어떤 예감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커튼을 올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는 커튼을 올렸습니다. 담쟁이 잎새 하나는 아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도 그 잎새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존 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 잎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녀의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잎새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차갑고 거센 바람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꼿꼿하게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존 씨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수를 불렀습니다. 수는 가스불에 올려놓은 닭고기 수프를 젓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나 형편없는 애였어.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저기에 남겨둔 거야. 죽고 싶어 하는 건 일종의 죄악이야. 수프를 좀 갖다 줘. 그리고 포도주를 조금. 단 오일도. 아니야, 손수건을 먼저 좀 갖다 줘. 등 뒤에 베개도 두세 개 받쳐주고. 일어나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눈물이 먼저였을까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친구가 돌아서서 삶 쪽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프를 달라고 했습니다. 손수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베개를 받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작고 사소한 부탁들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지는 수만이 알 것입니다. 1시간쯤 후 존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리고 싶어. 나폴리만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말이 곧 미래를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에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돌아갈 무렵 수는 핑계를 만들어 복도로 따라 나갔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은 이제 80%요. 수의 여린 손을 잡고 흔들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호만 잘하면 아가씨가 이기게 될 거요. 자나는 또 한 사람을 보러 가야겠소. 이름이 배어머니라든가 아마 화가인 모양인데 그 사람도 역시 폐렴이요. 늙고 허약한 데다 급성이라서 살 가망이 전혀 없으므로. 하지만 오늘 병원으로 옮기면 좀 더 편안해지기는 할 거요. 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래층에 사는 그 거칠고 괴팍하지만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던 노인이 폐렴에 걸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아가씨가 이긴 거요. 이젠 영양식과 간호 그거면 돼요.
그날 수는 존 씨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존 씨는 짙은 푸른색 털실로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어깨 거리를 느긋한 자세로 뜨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수가 한쪽 팔로 그녀를 얼싸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게 알려줄 게 있어. 배어먼 씨가 오늘 폐렴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단 이틀 동안 알았을 뿐인데 말이야. 병이 난 첫날 아침에 관리인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한 상태였다는 거야. 신발이나 옷이 모두 흠뻑 젖어 얼음처럼 되어 있었대. 그렇게 춥고 비 내리는 밤에 그가 어디에 갔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아직 불이 켜진 체인 램프와 늘 놓아두던 장소에서 꺼낸 사다리, 흩어진 화필 몇 개하고 녹색과 노란색을 섞은 팔레트가 발견되었대. 그리고 잠깐 밖을 좀 내다봐. 저 벽 위에 남은 마지막 잎새를 보란 말이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던. 아, 존 씨. 저게 바로 배어먼 씨의 걸작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그날 밤 배어먼 씨가 대신 저것을 그려놓은 거야.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존 씨는 그 잎새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잎새가 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그 잎새가 왜 그 차가운 밤에도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그것은 담쟁이 잎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늙은 화가가 차갑고 어두운 밤에 사다리에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40년간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해왔지만 한 번도 그리지 못했던 그 남자가 드디어 걸작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오헨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배어먼이 그날 밤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다리에 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붓을 들기 전에 잠시 멈추었는지, 그런 것들을 오헨리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늙은 화가는 차갑고 비 내리는 밤에 혼자 사다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램프를 들고 벽 앞에 섰을 것입니다.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몸이 차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녹색과 노란색을 섞어 마지막 잎새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생의 가장 위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단 한 사람을 위해 그려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랑에 걸리지도 않았고 비평가의 찬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요? 오헨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질문을 조용히 던집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걸작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배어먼은 평생 걸작을 꿈꿨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꿈꾸던 걸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걸작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삶을 이어간다는 것. 그 의지는 때로 외부에서 오는 작은 신호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
존 씨는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를 살린 것은 잎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살린 것은 배어머니였습니다. 차갑고 비 내리는 밤에 사다리를 들고 나가 붓을 든 그 늙은 화가가 존 씨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배어머니는 그 사실을 존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더 깊이 울리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없습니다. 희생은 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담쟁이 잎새처럼 조용히 벽에 붙어서 폭풍을 견디고 있습니다. 오 헨리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때로 그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차가운 밤에 붓 하나를 드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 편안히 주무세요.